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인사이드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예, 글로벌 매크로 최근에 지금 리스토킹 사이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리스토킹이라는 게 확인하는 방법이 산업 생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자료 맨 첫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나오는 과정이 엄청난 캐펙스까지 안 가더라도 보통 어떤 금융 환경 악화에서 벗어나면 소비 돌아가고 그럼 이제 리스토킹이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2012년에 얘들 저정기기 갔다가 그게 풀리니까 13년에 리스토킹 나오고, 15년도 중국 금융위기 가는 줄 알았다가 그게 풀리니까 16년에 리스토킹 나오고, 19년 말에 이제 나왔다가 코로나로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게 소비 회복되면서 이제 나오는 이런 과정이고요. 보통 리스토킹 사이클이 한번 나오면은 시계열 평균으로는 보통 한 18개월 정도 가긴 했습니다. 과거 평균으로. 그럼 이게 한 대략 5월 정도 나왔다고 보면은 최소한 3분기까지는 리스토킹 사이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 사이클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지금 최근 10년간 경우 리스토킹 사이클이 13년, 16년, 19년 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이머징 쪽 리스토킹이 있냐 없냐인데, 이번에는 이머징도 조금 이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를 들어 5페이지 그림 10번에 보시면은 이게 리스토킹이 나올 때 13년 같은 경우에는 그림 9번 보시는 것처럼 DM 쪽에는 그 리스토킹이 있었는데 EM 쪽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빼고는 전혀 다른 쪽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이 나오고, 반면에 16, 17이라든가 말 이럴 때는 이제 이머징 올라왔고, 지금은 이건 좋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워낙 이게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도 좀 동참. 그래서 그림 11번 보시는 것처럼 시크릿컬 올드 이코노미스로 이제 13년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 17처럼 약간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리스토킹 사이클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길게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건데, 이게 아마존 효과가 꺾인다라는 생각도 가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9페이지 그림 22번 보시면은 지난 10년간에 지금 미국 애들 물가를 끌고 내려온 게 아마존 효과고, 그림 22번 보시는 게 진한 파란색이 미국의 온라인 물가 1년 동안 거의 20% 이상 투자하면서 저물가를 끌고 왔고요. 반면에 연한 하늘색이 온라인 침투율, 그러니까 아마존 효과 통용이 계속되면서 이게 물가를 끌어내려버린, 그리고 할인율 하락 이쪽으로 이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아마존 효과가 장기적으로 계속 되는 거죠. 이게 유통현황이 계속 되는 건데, 코로나 전후로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아마존 효과를 미래에 계속 되면 이거를 지금 이미 다 땡겨서 4월, 5월에 받아들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어떤 저물가, 저금리 요런 기조가 슬슬 좀 바뀌어가는, 그리고 그 사이클 안에서는 사이클이 가세하는 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캐펙스까지 가는 거는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지만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시행 쪽이 있긴 한데, 이게 어디서 좀 가능하냐면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수요 쪽에서는 가능한.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글로벌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 센터 비중이 2.5%거든요. 그리고 이게 향후로 전망하는 시나리오를 치면은 앞으로 연간 전력 소비 1%만큼이 늘어날 거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추정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면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 2%인데 여기서 전체 소비 1% 늘어나면 큰 숫자가 되니까 이쪽에서는 캐펙스가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이런 또 캐펙스 사이클은 있을 수 있다 정도,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전망하에서 저희 정부나 중앙은행이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약간 전례 없이 크게 확대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이런 오늘 자료 내용들을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좀 약간 이어지는 말씀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은 기본적으로 계속 될 거고요. 다만 이게 언제나 중요한 건 각도인 거거든요. 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도시화, 지금도 그건 계속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뿜은 거는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처음 각도가 셌을 때, 그리고 미국의 IT 기업들이 가장 셌을 때가 90년대 말인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지만 그때가 증가가 가장 셌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되냐면은 중앙은행 계속 돈을 풀어주겠지만은 그 각도가 제일 셌던 거는 5, 6개월 그때였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각도는 꺾고 내려오거든요, 슬슬.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율은. 반면에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재고 증가를 밑바닥에서 끌고 올라오니까 스타일의 변화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돈이 풀렸을 때 개인들이 그냥 무조건 들어왔던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실물 경기 회복에 따른 노멀화 이런 쪽에 좀 가거나 스타일 변화,
그런 쪽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효과가 네. 요즘 5년간의 변화를 미리 앞당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타되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근데 뭐 아까 그림 22번을 갖다가 23번을 예로 들으셨는데 이게 근데 말 그대로 전년 대비 그 비중 변화율은 그 변화 각도는 줄어들겠지만은 절대 금액은 늘어나는 구간인 거잖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쪽 논리가 좀 바로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1년 뒤 막바로 이렇게 올 수가 당연히 그렇게는 없고요. 다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 지수의 레이가 아니라 물가의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이제 각도로 계산되는 건데 그 온라인 시도율의 각도가 꺾이면은 물가 상승률 그것도 계속 내려왔던 게 이제 그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다 그러면 되고 이 각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컨셉이 사실 미국 애들도 얘네들이 밑바닥에서 물가가 1950년도 거의 15년 동안 밑에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도 65년 이때부터 물가가 확 올라간 인플레거든요. 그래서 리플레이션으로 계속 한 10년 정도 가다가 진짜 사람들이 인플레다. 그래서 중앙은행 기간에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뭐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다만 포인트가 물가 상승률이 여기서 더 빠지긴 어렵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정도다. 그렇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자료 보면은 이게 이제 주식 그 섹터별하고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거는 좀 매크로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는 것 같고 또 아마존가 피크 치고 떨어지는 거 보면 어떤 비대면 성장주가 거의 온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코노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사실 이게 이코노미스트 관점으로 보면 좀 이게 뭐 대응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소만 보고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비대면 관련 기업들 정말 뭐 다루고 있고 성장성 앞으로 높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각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되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저물가를 끌어온 효과들이 아마존 효과, 그 다음에 낮은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 요새인데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은 사실 안 풀린 거고 대신에 아마존 효과가 꺾였고 미국 애들 임금 상승률이 30년 만에 4%로 뛰어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에 못 받은 일들이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마 그 코로나 직후의 어떤 재정적 투입이 결국에는 이런 변화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 확대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 없으면 FICC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전략 강소원 연구원입니다. 예,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그 공화당, 민주당 재정 관련된 부각이 되면서 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채권 시장 변동성가 있습니다. 그 무브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게 한 주 만에 거의 45% 가량 급등을 했는데요. 그리고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의미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 경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최근에 재정 관련 노이즈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재정 관련 협의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당장 이번 주가 지나가면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주고 있는 주당 $300의 그 실업급 보조금 재원이 고갈이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공히 추가적인 합의에 대해서 조금 속을 내고 있어서 오히려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화당이 지금 정부 부채가 부담스러워서 추가 합의에 대해서 뭔가 연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1.8조 달러 그 규모죠. 그런데 재무부가 들고 있는 게 여전히 1.7조 달러이기 때문에 진짜로 현금이 부족해서 전체 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대선 전후로 정부가 강하게 재정 지출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경 합의에는 못 갔지만 추가 경기 부채액이 이번에도 $1,200 한 번에 쏴주는 기본한 지원금 합의에는 일단 성공을 한 상태다. 민간 소비 여력 보전은 양당 모두 다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재정 확대 모멘트 여전히 유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올라서 6개월 동안 미국 박스권 상 역할을 했던 0.75가 깨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여기까지 미국 금리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돼서 지난주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 6%까지 올린다 그러는데, 현재가 44%거든요. 마치 16%포인트 올리는 것 같지만, GDP가 늘잖아요. 이제 국회 전망 차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5년까지 국가 채무 전체 규모가 무려 53%가량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발행이 단순히 이제 이번에 한 번 는 게 아니라 기조적으로 수 있다는 게
뭐 나온 거고, 그 지난주에 국채 금리가 11bp가량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쉽게도 이제 이번 주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 금리 동결, 그런데 국채 매입에 힌트는 없을 것 같아서 여전히 채권에 대해서는 단기채에 투자하면서 조금 버티자 방어 전략이 낫다는 생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스프링 위클리 신한종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선진국 국채권 금리 중심으로 상승으로 마감되네요. 일단 코로나 관련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다가 마지막에 1.8조 원으로 들고 나와서 협상에 들어가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하고 미국 금리도 상승 마감됐습니다. 선진국 채권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제 보였고요. 반면 신흥국은 이런 미국의 그 경기 개선 기대감, 미국 재정 정책감 등으로 달러화 하락하면서 로컬 통화가 강세가 됐고요. 그다음에 성과 개선됐고요. 신흥국 시장이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로컬률이 강보합을 보이고 또 신용 스프레드 축소 흐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흥국 채권, 달러 채권 ETF하고 멕시코 페소와 국채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자재 전략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분들을 좀 종합해놓은 뎁스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 시장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42.34% 급락한 이후에 3분기와 4분기는 또 느리긴 하지만 완만한 그런 반등 흐름 자체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는 유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지수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면 저희가 3분기와 4분기 초의 원자재 시장 흐름은 유가는 사실상 40달러대 정도 수준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양상 아니면 완만한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기금속과 산업금속, 농산물 섹터가 일제히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4분기도 결국은 저희가 하반기 그런 원자재 시장의 전망이 좀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탈출하라고 보면 저희가 최근까지 계속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인플레이션 해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4분기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해지는 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어제 4분기 전략을 좀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경제정책 축은 저희 강수원 연구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통화정책보다는 행정정책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화정책의 관점에서는 꾸준히 평균 물가 목표를 전격 도입을 하면서 결국은 실질금리를 통제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그런 확대를 하면서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부 불확실성이 좀 잔존하고 있으면서 달러화 지수가 최근까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박스권에 좀 갇힌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기 달러 약세 전망도 유효하다라고 보면 원자재 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호재로 좀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 원자재 투자, 특히 인플레이션 해지는 기금속 섹터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 전반이 중요하는 기능이다라고 보면 저희가 2019년 이후에 기금속이 금 중심으로 해서 좀 전략을 좀 짜왔다고 보면 4분기 이후부터는 원자재 시장 전반에서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ETF는 68페이지부터 좀 정리를 해뒀고요. 기존에 제가 GLD라든가 IAU 아니면 SLB와 같은 금은 ETF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업금속과 농산물 그리고 주식 ETF까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예, 자료가 두 개인데요. 반도체 산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일에 미국 언론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AMD가 FPGA 업체 자닉스를 30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FPGA라는 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인데 보통 반도체가 제품 생산이 끝나면 기능 수정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로밖에 수정이 안 되는데 FPGA라는 거는 하드웨어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입니다. 유연성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 머신러닝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CPU에 대한 기대하는 성능이 좀 많이 떨다 보니까 GPU라든지 FPGA 그리고 ASIC 이런 이종의 반도체를 섞어가지고 부족한 성능을 보완하는 이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GPU랑 이제 FPGA 이 두 반도체입니다. GPU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좋아하고 있고 FPGA 만드는 회사는 크게 3개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가 인수가 된 겁니다. 알테라가 2016년도에 인텔이 167억 달러에 인수했고 이제 자일링스도
AMD가 인수하면 마지막 남은 이제 조그만한 회사 레티스 반도체 하나가 이제 남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이 독자적으로 이제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M&A로 좀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 AMD 이런 부서 업체 간의 M&A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자일링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좀 많이 기대를 했었고 저희도 2016년도에 그 다른 회사들이 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덱스도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났지만 A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이 이 남은 그 대형 반도체 업체들, 인수가 가능한 업체들한테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유력한 회사는 네덜란드의 그 NXP랑 그 스위스에 있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레티스 반도체 이 세 회사가 기술력이 좀 탁월하고 사이즈가 다른 회사들이 인수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M&A 후보로 좀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회장이 지난주 말에 그 유럽을 방문한다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좀 나왔거든요. 근데 신문에는 뭐 ASML의 EUV 장비 뭐 보러 갔다, 뭐 스위스에 있는 뭐 구글의 연구소에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뭐 회장급이 가기에는 좀 많이 그 필요 없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장급이 갔기 때문에 이 M&A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그 방금 말씀드린 NXP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고 ST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좀 만나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일링스가 300억 불이면은 지금 현재 시장 가치 대비 좀 어느 정도 불이는 거예요? 원래 한 240억 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가 나와서 금요일에 한 14% 올라서 딱 300억 불에 맞춰졌습니다. 이게 전액 기준으로 300억 불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뭐 인수 지분에 따라서 한 거라서 실제로 더 프리미엄 지불한 거 아닌가요? 전액 기준으로 300억이라고 계산이 되고, 이 AD가 이 회사를 그 돈을 주고 인수하는 게 아니고, 아직 이제 결론 안 나왔지만, 그 시장에 예상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언론에서 보던 거는 AMD 주식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NXP랑 ST 마이크로 뭐 언급하셨는데, 예. 삼성이 뭐 총알은 뭐 충분할 걸로 예상되는데, 네. 뭐 대략 뭐 어느 정도 수준의 급을 삼성이 좀 인수할 걸로 좀 보신 거예요? 일단 자일링스를 아까 시장 관심이 되게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일링스도 사실 삼성전자랑 퀄컴이 인수를 검토를 하다가 이제 드롭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NXP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좀 인수를 하려고 많이 검토를 했던 회사입니다. 안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안 됐었고, NXP 역시도 뭐 퀄컴이 인수한다라고 밝혔다가 중국 정부에서 반대하면서 이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관심이 많은 회사가 이 전장 반도체 기술력이 높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장 반도체 1등이 NXP고 2등이 ST 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사이즈는 한 20조에서 한 40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이 한 80조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뭐 M&A의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뭐 검토하던 회사들 뭐 다 놓쳤거든요. 사실 AMD 같은 경우도 5년 전에 삼성전자가 이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총 뭐 한 1, 2조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뭐 자기네 회사랑 뭐 시너지가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다 드롭됐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면 좀 괜찮은 회사들은 막 서로 다 지금 M&A에서 가져가는 걸로 지금 막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뭐 하나는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NXP라든지 뭐 ST 마이크로 이런 회사들 기존의 문화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앞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목요일에 실적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12.3조 원이 나왔고 부분별 영업이익으로 보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는 예상치 수준으로 나온 건데 IM 사업부랑 CE 사업부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IM은 거의 5조 원 가까이 나오고 CE도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가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지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세트 부분에 다 흘러들어서 스마트폰이랑 기수요가 상당히 좋았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영향으로 스마트폰 잘린 것도 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11조 원에서 3분기보다 한 11% 정도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뭐 3분기가 너무 잘 나와서 4분기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수치는 11조 원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뭐 좋은 숫자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메모리 업황이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좀 되고 있고 게임 콘솔 최근에 뭐 예약 판매 상당히 좋고 노트북 PC는 최근 10년간 판매가 수치를 달성을 했고요. 스마트폰도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고
유일하게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안 좋은데 이것도 12월부터는 다시 투자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메모리 업황 되는 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LG전자 고정호 연구원입니다. 예, LG전자 지난주 목요일 날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었고 영업이익은 9,090억으로 예상대로 시장 기절 상회를 했습니다. 사업본부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가전이랑 이제 TV가 이제 서프라이스의 핵심 배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생가전 판매 증가, TV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판매 증가 영향이 하이라이트였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전장 부품은 3분기 자동차 고객사의 이제 공장 재개 효과로 사업이 이제 정상화되었을 것으로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사업은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를 3분기에 이제 많이 했다라고 이제 회사는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500억대의 영업 적자 기록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대로 좋았고 이제 주가 퍼포먼스도 이제 좋았습니다. 가전과 TV가 이제 실적 베이스를 견인하고 있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매분기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게 이제 전장 부품 사업이 이제 부각될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LG전자 이제 기업 가치 방향 자체는 상향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랑 목표 주가 10만 원 계속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실적 나지만 주가는 그날 아마 좀 빠진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앞으로 투자 전략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목요일 이제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되었는데, 그때 이제 주가가 2%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LG전자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민감한 업체이고, 일부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1조 원을 상회한 3분기 이제 이익이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이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를 이제 하락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그거에 기대치를 충족 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냉정하게 디라이브하게 놓고 보면, 기대치는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적의 세부 내용 자체는 이제 추후에 이제 공개 예정이지만, 질은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전과 TV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업 가치만 저희가 보고 있는 게 21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성장 여력은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투자 자체는 이 업체는 이제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이익 자체는 3분기 대비해서 이제 감익을 하게 될 예정이지만,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4분기 영업이익 눈높이 자체는 한 4천억대 레벨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의 이제 프로모션 비용 집행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덜할 거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전략이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이제 덜하게 집행된다고 하면 4분기의 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 개선은 저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거에 따른 4분기 지금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 자체는 추가 상향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하락하지는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내년도 1분기는 다시 이익이 크게 증등하는 사이클로 다시 접어들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매수 기회 자체는 4분기 후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회사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려면은 그 좀 전장 좀 터져줘야 될 것 같은데 전장 쪽은 언제쯤 보는 거예요? 전장 흑자는 저희가 보는 거는 내년 3분기 이후이고요. 3분기 이후라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회사의 의견과 조금 동일합니다. 배경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유 자체는 뭐냐면 내년에 이제 GM이라는 이제 업체가 BEV3라는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의 가동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지금 전기차 전용 부품 수주권 자체가 크게 발생 시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 이완권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투자 겸 바이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섹터에서의 수익 유지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최근에 그 스팟으로도 말씀드렸던 지리산이라고 하는 글로벌 방영권이 드디어 넷플릭스랑의 비딩에서 아이치라는 업체가 이겨서 아이치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넷플릭스 수준의 자금력에다가 동시에 아시아 컨텐츠를 가지고 싶은 의지까지 보유한 OTT가 등장한 걸 알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이제 저희 컨텐츠 사업체들 전반의 협력 증대를 기대 가능하고요.
동시에 지금 개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애플, 디즈니, HBO 등의 사업자랑 오리지널 제작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특히 HBO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나온 상태로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효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위주의 약간의 서구권이 아니라 서구권 위주의 컨텐츠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 즉 유효시장 확대까지 기대 가능해서 아마 리레이팅 기대감도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 EV/EBITDA는 이전과 동일하게 15.5배 그리고 선정 시점 2021년으로 변경했는데 목표 주가 자체는 11만 원으로 유지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2020년 대비 2021년에 순성장할 것을 예상은 하지만 2021년에 대한 실적 수치를 좀 보수화하였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뭐 이제 코로나19 자체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형성장을 하려면 지상파 쪽으로 이제 더킹이 그랬던 것처럼 텐트폴들 내보내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상파 쪽의 편성 차질이 좀 심했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보았던 속도의 플랫폼 다각화는 내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보수했습니다. 즉 외형이 보수화됐고요. 다만 이 부분보다 저희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 신작의 판매 리뷰율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IH가 올라오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부작들, 그러니까 비용 끝난 작품들이 글로벌 넷플릭스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즉 비용 없는 그런 매출들이 많이 나오고 동시에 애초에 제작비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세는 연초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며 기존 저희 추정치 대비 많이 낮아진 이유는 스위트홈이 3분기에 반영될 거라고 봤었는데 이거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작들 판매는 지난번에 좀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추가적으로 판매된 애들이 있나요? 구작은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한동안, 최근에 들어간 건 아는 와이프라거나, 김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1년간은 아시아에서 이미 방영이 끝나서 넷플릭스가 글로벌 방영권을 사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초반에는 1년간 아시아 쪽에다가 리전별 판매를 했던 게 저희한테 방영권이 돌아오면서 대부분 넷플릭스 글로벌 방영권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비서 같은 경우 얼마에 판매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판매된 거기 때문에 저희 보통 제작비 대비 80% 받은 것만큼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미 비용 끝난 걸 가지고 그냥 영업이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5억, 10억 정도 들어오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되는 부분 조금 눈에 많이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해외 판매액 중에 30% 정도가 지금 이런 구작 판매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상 모닝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